이벤트 준비는 짱패일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짱패라고 해서 삼겹살집 이름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 명칭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짱패는 장종태의 패밀리를 줄여서 짱패라고 부르는 의미였습니다. 참고로 이 감사패는 저희 지역구인 가수원동에 3대째 장인의 손길로 원목 도마를 만드는 신현공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3대 장인이신 박재현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더욱더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성 가득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짱패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안규백 위원님께서도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패.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규백 국회의원님,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큰 감동입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변함없이 끝까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짱패 장종태 패밀리 일동.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종태 의원님께서도 같이 사진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종태 의원님도 같이. 네, 꽃다발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종태 의원님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마주한 과제와 극복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안규백 국회의원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규백 인사드립니다.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날씨를 보니까 아주 오늘 완연한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삼남한상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이런 좋은 이 계절에 대전 서구갑 당원 동지와 또 우리 대전 시민들을 모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마음이? 마음감이 교차합니까? 네. 네. 우리 민족이 어떤 때는 정체되고 또 어떤 때는 반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항상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항상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발전을 해오고 그 어려운 고비를 우리 한민족이 극복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에 앞서 우리 장종태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 동영상을 보니까 오선인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네요. 국회 오신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되시는데 이 지역 현안 사업과 수건 사업을 보니까 참 대단한 능력이고 일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양에서 그 독일에서 막스 베버라는 그런 정치인이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치인의 조건이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열정, 패션, 그 다음에 책임감,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chance and balance, 균형 감각. 이 세 가지가 정치인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2지만은 정치인에게는 그것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바로 정치 지도자고 바로 의정활동에 여러분들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스님이 계시는데 일림만배란 말이 있습니다. 일림만배,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만배의 곡식을 수확한다. 여러분들은 한 표 한 표를 장동태 의원을 향해서 찍었지만은 그 씨가 아마 만배가 돼서 우리 대전과 서구갑과 대전과 대한민국에 아마 이 씨가 많이 퍼져 나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약 10개월 가까이 우리 장 의원님을 옆에서 바로 방도 제 옆방입니다. 그 온화하면서도 단호함 그리고 그 성실에 제가 항상 반해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만 이러냐? 우리 동양에서도 사람을 판단할 때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정치인 판단할 때. 신언서판, 신외모, 언변술, 글 잘 쓰는 거, 머리 판단력 이 4가지를 보고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입지전적이고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걸어왔던 인생의 삶의 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위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 구청장 2번,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서민의 아픔과 일반 사람들의 이 곡절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는 그러니까 사람은 아기를 낳아서 아이가 아파도 보고 또 대학 입시에 떨어져도 보고 부부싸움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인생의 갓난신고를 거치면서 희노애락을 아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계엄이라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춰서 장동태 의원님께서는 저 저변의 밑바닥에서 일찍이 조실부모시가 저 저변의 밑바닥에서 이 탑까지 올라갈 때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역지사지 정신이 저는 우리 장 의원님하고 오랜 의정활동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1년여 거치면서 그걸 제 체감과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셨던데 다시 한번 그 선택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데 세상이 좋아질 리 있습니까? 좋은 정치가 있어야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하고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보십시오. 엉뚱한 계엄짓을 하다 보니까 세계 선진국의 무턱에 들어간 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새로운 5월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권 재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냉소주의, 금물, 사치입니다. 정치는 나하고 직결된 겁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는 나라가 곧 발전되고 정치가 안정이 돼야만이 그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쭉 봤을 때 항상 언제 어느 사람들은 타당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과 어른들은 참 힘든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보릿고개 거쳤죠. 조선 후기에 세도정치에 의해서 처가정치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돼서 일제강점기가 왔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친일 세력을 척결을 못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서 또 뭡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45년 뒤에는 12.3 계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 힘든 과정과 역경을 거치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딱 준 것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결단코 승리한다. 이런 강한 저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이 캄캄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새벽에 뜨고 그 새벽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광화문 광장에 한 번씩 나가보는데요. 나가보면은 그 민심의 흐름이란 것이 늪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민심이 바로 국민들의 마음속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승리요, 우리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작게는 대전 서구에 민주당을 지켜오신 분들이고 민주주의를 승리한 아주 고귀한 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절대 그물입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 보십시오. 이분이 수녀님이자는 이분은 세계에 본인을 대입을 시키니까 세계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개인은 사명감을 갖고 태어납니다. 내가 작은 사명감은 내 동네에 대한 사명감, 가족에 대한 사명감, 대전에 대한 사명감,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걸 대입시켰을 때 그 사명감이 자기의 그 이상으로 저는 빛을 발하고, 또 그것이 그 사명감이 곧 민주주의의 저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정체되고 혼란스럽지만은 그때그때 발전해 오는 것은 여러분 같은 분이 저는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정치는 최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선택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최선을 선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차선이 안 되면 최악을 멸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내란 수계가 야당과 한 번 대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평민당 이후에 중앙당에서 38년을 근무를 했는데 저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봤습니다. 정치는 협상입니다. 협상은 소상장 아니고 장사상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협상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상당히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시장에 가다가 자판 까는 아주머니한테 말 걷던 소통의 시작이고, 산에 올라가다가 돌뿌리 하나, 소나무 하나, 이것도 너는 왜 여기 있냐, 이게 바로 소통이 시작합니다. 그런 2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야당과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방통행의 오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상당히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가 선함과 악함이 있고 백과 흑이 있는데, 백과 흑이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백 속에 흑이 있는 것이고 흑 속에 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구분돼서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진리와 또 이 말은 저는 망고불변의 진리 중에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다음 초쯤에는 윤석열에 대한 헌재 인용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힘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부르죠. 인구 절벽,
기후위기, 여러가지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우리 민주당을 중도 보수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반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창당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김민숙 시의원님, 1955년에 우리 민주당이 33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하신 분 33인이죠. 1955년에 33인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창당이 됐는데, 민주당 창당 이후, 특히 87년 11월달 평민당이 창당된 이후에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의 대중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념 정당이 아닙니다. 이념 정당은 노동당과 진보당이 이념 정당이고, 우리 민주당은 대중정당입니다. 대중정당이라는 것은 극좌와 극우를 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는 저건 극우가 아닙니다. 저건 깡패입니다. 깡패. 극우라는 것은 이념이라도 있지요. 생각이라도 있지요. 근데 지금 광장에서 저렇게 큰 소리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이건 길거리의 깡패지, 이 사람들이 극우는 아닙니다. 극우는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란 얘기는 양극단을, 극좌와 극우를 제외한 이 모든 스펙트럼을 다 포용하고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DJ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희망이 무지개 피어오르는 이런 세상, 아마 이런 세상을 꿈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깊이 읽고 윤석열이 망가뜨린 이 나라를 다시 복원하는데, 저는 우리 대구 서구갑 당원들께서 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작게 보면은 누구나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항상 날마다 도전과 응전에 우리는 대응을 하고 옵니다. 그 도전과 응전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그 응전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살아남을 것이고, 생물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응전에 실패하면, 도전에 응전에 실패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란이라는 이런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도전에 지금 직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결기와 의지를 모아서 응전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 지혜와 힘과 의지가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곧 내란의 헌재에서 아마 인용을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5월달에 있을 이제 조기 대선이 정권 창출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그런 기로에 저는 서 있고,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한국형 사회 계약인데요. 지난 87년 이후에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직선제 개헌에 어떤 내용이 담아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계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계엄은 87년 전에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었고 또 그 계엄에 선포할 타당한 이유는 내후 외환, 내란과 외환,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내후외환이란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헌할 때 이 말을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 해당되냐 안 되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그 자체가 군복을 입고 군악발로 국회를 민주주의 성지인 국회를 침탈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헌법과 계엄법 위반인 것이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데 그 또한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시키고 휴대폰 뽑고 헌법기관을 침탈했기 때문에 이 자체만 해도 계엄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국가에서 계엄이 있냐? 계엄이 없는 나라도 있죠. 근데 우리는 불행히도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보면은 합동참모본부라고 여러분 아시죠? 합참이라고 우리 군의 전체 작전 지휘를 하는 곳인데 그 합참 내가 계엄과가 있습니다. 계엄과가. 계엄은 한미 연합훈련할 때 각종 훈련할 때 연합훈련할 때 합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이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엄을 드러내고 싶어 없애고 헌법에 없애고 싶어도 남북 분단이 있기 때문에 계엄의 연습을 해서 그런 것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이 독재자의 이 집권자가 그걸 마음대로 하는 이런 형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 내각에서 부서 서명을 해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생략되고 제가 했던 내란특위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지난번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다소 많은 흠결과 부족함이 있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증언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역사적 가치인 군부독재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그러면서 이 재앙적 대통령제와 연이은 그 탄핵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력을 다해서 87년치의 생명력을 다해서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권력형 권력 구조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냐 산임 중임제냐 의원 내각제냐 이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는 권력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국회의원 선거만 바꿔야 돼. 이것은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에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개헌 얘기가 지금 나오면은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안 되고 이후에 이제 권력구제 문제랄지 선거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반도에가 핵무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약 15년 전에 핵을 실험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레이저를 쏘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찰 IAEA에 우리가 신고를 했지요. 자동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3번의 실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우리는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핵 원자력 기구랄지 사찰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여러 나라한테 그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되지만은 그걸 바로 개발을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생국가로 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국민의힘에서 자꾸 핵 개발해야 한다. 하고 싶죠. 우리도 하고 싶죠. 그런 능력이 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전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엔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제재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만 오케이 해주면은 그럼 일본, 대만, 다른 나라는 일본, 대만이나 이런 나라가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핵을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동남아가 전체 자체가 핵의 도미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핵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두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당도 앞으로 이 평화적인 핵 이용권을 갖자 뭐 이런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생물과 같습니다. 대중정치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한 역사의 진보가 사명이었고, IMF 시대는 경제위기 극복이 우리의 사명이었고, 촛불혁명 때는 국정농단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 우리가 정치적, 역사적인 이런 사명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번의 대통령을 거쳤는데, 이 3번의 대통령인데 다 그 나름대로 특장점이 있었습니다. 특장점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민주정권 사기가 들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12월 3일 날 내란이 어떤 쿠데타입니까? 친위 쿠데타예요? 일반 쿠데타고 친위 쿠데타가 어떻게 다르죠? 보통의 쿠데타는 하극상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받고 올라가는 것이 쿠데타인데, 친위 쿠데타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장기 독재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장기 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인데 왜 친위 쿠데타를 하겠어요? 계엄을 하면은 독재의 매력점은 법원에 확정 판결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구속 감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친위 쿠데타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런 대사들을 만났는데, 그 대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창피해서 그 자리에 앉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한테 원조를 받고 사는 나라들이, 그 대사들이 한국이 빨리 민주주의가 좀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제 헌재가 인용이 되면은 이제 60일 이내 아마 5월 중순쯤 대선이 이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0.73%의 그 분류를 삭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가족, 친지, 조카, 이웃과 함께 반드시 5월 중순에는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다시 우리 민주당의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주변과 함께 투표장에 가시기를 다시 한번 공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강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에 인용이 되면은 보통 이제 선거 기획단이 뜨고, 선거 기획단이 뜨면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다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사무총장을 했는데 약 2주에서 3주 정도 선거인단 공모를 해서 네 번에 거쳐서 경선을 치러집니다.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이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선거인단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 당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6개월 이상 돈 내는 권리당원이 125만, 한 번이라도 돈 내는 당원이 125만씩 250만이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이 250만인데 저는 이 10%는 좀 약간의 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허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약 400만에서 420만 정도가 우리 당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데도 왜 선거인단을 모집하냐? 이제 다른 주자들, 이재명 대표를 비롯 제외한 다른 주자들도 같이 공정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당원들은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지고 선거인단에 모집한 사람들은 우리 당원이 아니어도 그분들도 1대1의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까운 조카, 친척들 또 지인들, 동네 아시는 분들 여기 보니까 이 새마을 금고가 굉장히 큰 금고 같아요. 보니까요. 이 강당이 큰 거 보니까 이런 새마을 조합원들, 회원들 이런 분들도 꼭 좀 선거인단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우리 당에 좀 붐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이쪽에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신 부분도 있어요.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지금 공직선거법이라고 했죠. 공직선거법은 벌금형이 거의 99%입니다.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람은 딱 2분 있어요. 그 이병철 삼성 회장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던 허경영 씨.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 잘 모르겠고 딱 2분인가 계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은 다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직선거법을 하면 당선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선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그럴 때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이 언제 한 거예요? 토론할 때 한 게 아니고 경기지사 할 때 나온 얘기를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을 제가 이제 5선 했는데 이 선서를 할 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본인이 낙선을 했고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건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사진도 합성을 했고 그래서 2심을 무죄로 보는 겁니다. 당시에 1심을 선고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150만원, 100만원, 뭐 80만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이게 지금 뭘로 나왔어요? 금고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행유예형으로. 아마 이것이 아마 이번에 3월 26일 날 바로 잡아질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런 책임이 있다는 이런 황당한 개변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찾아가면서 합의점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예산을 정부가 가지고 오면 예산을 깎고 서민 예산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국방위원인데 국방 예산에 대해서 최첨단 무기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인데 정부 안에 그 예산이 담아오지 않은 겁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할 때.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 예산이 없어요. 왜 예산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남은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 잔액을 쓰고 나서 금년에 예산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이는 야당이 그걸 깎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부에서 예산이 태워서 국회로 오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헌재에서 말씀한 거 잘
보셨죠?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문장 보면 계속 인원 본인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형은 모순입니다. 형용 모순입니다. 형용 모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아마 헌재에서 제대로 말한 적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보 보수 중도를 떠나서 저는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탄핵 때도 그 헌재의 재판관들이 중도, 보수, 진보 똑같이 있었습니다만 헌법 정신을 놓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 쪽에서도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쟁점이 14가지 있는데 이 쟁점은 크게 보면 2가지, 4가지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는데 선고 일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한다. 이 앞전에 헌법재판관께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입장이 좀 바뀔 것 같아요. 헌재에 등록된 예컨대 한덕수 총리, 다른 이상민 장관 이런 등록된 순서대로 하겠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약간 시간이 수년되는데 다음 주 초중되나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선거할 때 먼데일하고 후보를 그때 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먼데일은 헤드라인을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매번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레이건은 딱 3가지. 감세, 세금을 감세한다, 낙태 반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 3가지만 한 거예요. 선거는 단순, 스피드, 심플, 스피드, 리피트, 반복. 이 3가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신가요? 이명박 BBK, 다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홍보하고 주변에 사람 설득할 때는 딱 2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2가지만. 이를테면은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이건 애널이 없잖아요. 아마 18대 때 이 대전에서 그 서울 정묘하신 분이 계셨는데 누구 계시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주가 조작으로 해가지고 참 안타깝게 의정 활동을 못한 분이 계시는데 하물며 그러는데 이건 엄청난 나라의 국기를 흔들 만한 일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2가지, 3가지만 가지고 3가지만 가지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2가지, 3가지만 가지고 주변을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책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투표장 갈 때 레이건은 딱 3가지만 생각나는데 먼데이는 그 많은 좋은 정책과 내서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민주당의 홍보 전위대가 되셔가지고 이날을 바로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들 어깨에 생각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분투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장동태 의원님과 많은 응원도 부탁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해주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